반짝반짝거리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강한 원격 탐사를 이용한 연안 및 대안 관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원격 탐사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해양 연구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론보다는 이 원격 탐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또 전공이 세부 전공이 조금 다르실 거잖아요. 생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쁜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첫 번째 시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서 이제 퀴즈입니다. 이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개의 그림이 있죠? 왼쪽 위에는 전자레인지가 보이네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시는 치과 의사님도 계시고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를 서로 사용했고 오른쪽 아래는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보는 광경이죠. 체온을 측정하는 카메라. 이 6개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딱 한 단어로 아시는 분께 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로어에서 손을 들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한 단어로 눈치채신 분 계시나요? 네, 김종목 학생. 파동입니다. 뭐라고요? 파동입니다. 파동이요? 아, 약간 50점짜리 대답인 것 같습니다. 뭐의 파동일까요? 주파. 파수. 아, 이거 역시 아직 50%. 또 다른 분 있을까요? 100%. 저기 학생 끝에 여학생. 빛,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문화상품권을 나중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빛입니다. 놀랍게도 전자레인지, 엑스레이, 와이파이, 레이저 라디오, 열조개 이게 모두 다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초등학생 상대로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촬영 기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강의가 끝나고 오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다 같은 빛이었습니까? 이렇게. 네, 라디오도 빛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이 다 빛이고요. 이제 원격 탐사도 빛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쟤네들은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다른 활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아까 50점짜리 답을 해주셨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 또는 파장의 차이입니다. 파장.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시광선이죠. 우리 인간은 눈으로 가시광선 대역밖에 못 보지만 지금 좌우로 쭉 펼쳐져 있는 파장이 보이시죠? 저게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으로 되어 있고 그 한 파장의 길이, 한 사이클의 길이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단위도 다르고 이제 활용도도 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파장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모두 원격 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색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 문화상품권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눈은 몇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는 분? 네, 세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맞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상품권 나중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색의 분광 반응 함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실 바와 같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X축이 파장입니다. 파장 400부터 700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Y축은 그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눈은 흔히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원추세포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죠. 레드, 그린, 블루 원추세포가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네 가지라고 해도 제가 정답을 드리려고 했던 게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흑백 센서입니다. 흑백 센서.
여러분들이 빛이 어두워지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잘 때 불을 끄고 딱 눕게 되면은 모든 게 흑백으로 보입니다. 광량이 아주 작을 때는 저 RGB가 꺼지고요. 흑백 센서가 이제 살짝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색이 있는 걸로 따지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RGB. 그래서 우리 눈도 훌륭한 다분광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랑 적색이랑 커브가 상당히 붙어 있죠. 이것들의 혼돈 요소는 정녹색약이 생기는 겁니다. 정녹색약. 적색과 녹색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탐사는 리모트, 멀리서 센싱하는 거다. 근데 무엇으로 하느냐? 빛으로 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하고요. 하지만은 꼭 원격으로 탐사하는 게 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진파라든지 탄성파, 음향 이런 것도 있죠. 이것들도 넓은 의미의 원격 탐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격 탐사는 빛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원격 탐사는 왜 필요할까요? 그냥 가서 재면 되지. 온도 귀에 꽂아가지고 온도 재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서 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넓은 영역의 관측이 가능하겠죠. 원격 탐사가 되면은 비행기 실어도 되고 위성기 실어도 되고 상대적으로 넓은 위치.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니면 저도 키오스트에 있으면서 배를 많이 탔지만은 딱 그 점의 자료밖에 못 얻잖아요. 넓은 대양에서 한 점의 자료밖에 못 얻잖아요. 하지만 원격 탐사 이용하면 수백 킬로에 대한 달하는 자료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지 않고 관측 가능. 즉 여러분 북한 가실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북한. 북한을 위성으로 많이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양뿐만 아니라 산림 같은 경우도 벌목을 얼마나 하는지, 또 홍수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관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세 번째로는 헝클어뜨리지 않고 관측 가능한. 이걸 이제 비파괴라고 하는데요. 비파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뜨는 순간 미세하게나마 뭐가 바뀌겠죠. 그 환경이. 그래서 빛을 이용하게 되면 그 대상물을 헝클어뜨리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우리 눈은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하지만은 그 외의 파장까지 10분 이용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주로 가시광선을 제가 의미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 뭐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요. 왼쪽 상단에는 모자반이 있겠죠. 모자반, 사가섬이라고 하죠, 영어로. 녹조, 그린 에너지, 또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들 있겠죠. 마린 데브리. 그 다음에 파이토플랑크톤 블룸, 적조라든지, 서스펜드 세디먼트, 이런 부유태전물이 강하구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도 잘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인공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라든지, 배 선박.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똑같이 위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 영도에 보면 KM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사님이 저한테 하나 의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목선이 엄청 많은데 목선의 개수를 다 세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획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랑 경업을 해야 되는데 어획량 자료를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줄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목선을 좀 개수를 세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야, 여기에 청진항이거든요. 이 목선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항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한꺼번에 또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해상도 위성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지형 지물을 관측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또 KMI 계신 다른 박사님이신데 북한이 양식에 관심이, 연어 양식에 엄청 관심이 많다고 해요. 북한도 이제 그 경제적 모델이 있어야 돼,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어 양식이 하기가 좋고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고위도 쪽에 있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차서 연어 양식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디까지 가야지 양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고해상도 위성으로 봤더니 저기 락산이라는 근처에 이런 양식 시설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류 모델을 같이 돌려가지고요. 연어가 이제 최고 온도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에서는 이제
표층 온도가 보이겠죠? 좌측에 이제 서피스를 2018년도 대해서 쫙 봤더니 25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저 양식 장비가 밑으로까지 내릴 수가 있대요. 그 고기들을 수심으로. 그래서 이제 해류 모델이랑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심 25m에서는 온도가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여름에도. 25m 정도 내렸더니 사시사철 15도 밑으로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연어 양식이 가능한 지역들을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자료들도 얻어서 어떤 정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랑 그 박사님이랑 마린 팔럿이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됐고요. 또 이제 오염물질 탐지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2007년에 일어났던 태안 허베이 스피릿 사고죠. 이렇게 태안반도 근처에 유류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히 보실 수가 있고, 또 가깝게는 올 여름에 여러분 기사 보셨을 겁니다. 모리셔스에 일본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죠. 그때 이 위성 회사에서 막사라는 회사인데요. 고해상도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공짜로 풀어가지고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석을 좀 해봐라고 제공을 했었어요. 여기 너무 잘 보이죠? 유류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도 명확하게 보이고. 다음은 이제 또 부유태전물도 잘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 그림에는 양자강 하구죠. 양자강 하구에서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 앞바다도 퇴적물 농도가 상당히 높은데 목포 앞바다도 쉽게 100g 큐빅미터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양자강 하구는 1000이 넘거든요. 1000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꾸정물이죠. 꾸정물이. 그리고 영분이 낮은 물이 와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서 남해까지 와서 저염분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결국은 이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농도는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근처뿐만 아니라 걸프 오브 멕시코라든지 북해에서 뭐 바다가 있는 곳이면 연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런 부유퇴적물의 거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자반도 요즘 점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모자반 이동입니다. 동중국 해가 대충 어림잡아 500km, 500km가 넘는 영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자반 무더기들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생체량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쌓이게 되면 악취를 발생하고요. 또 스크류에 감겨가지고 여러 가지 인명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 모자반 사가스함을 모니터링을 위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앞바다 이름 자체가 사가소시입니다. 거기 바다 이름이 사가소시예요. 모자반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류 모델과 같이 연동해가지고 위성으로 보고 해류 모델로 예측하고 이런 두 개 궁합이 잘 맞죠.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이런 그 워닝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적조죠. 이것도 제가 2018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13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적조. 이것들을 우리 천리안 위성으로 차곡차곡 1시간마다 그 영역과 농도를 유출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성을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또 드론을 많이 쓰죠. UAV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UAV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UAV, 아주 간단한 UAV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분광 카메라인데 무게가 200g이 안 됩니다. 200g이 안 되고 하지만 다분광 영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신 것처럼 DJI 드론에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전남, 여수 앞바다를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도 나가고 재작년도 나가고요. 적조를 관측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지금 PDF로 되어 있군요. PPT는 작동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타깝게 이게 움직이는 사진인데 이게 왼쪽에서는 RGB 사진을 이제 찍은 거고 다분광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에 적조의 농도가 쫙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움직이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여수에 가가지고 같이 배를 타면서 현장에서 적조 샘플링을 해가면서요. 그 저쪽 농도를 이제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원격 탐사로만 그 농도를 맞출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해서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범한 RGB 카메라로는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과학적 목적의 정량화가 되는 다분광 카메라 또는 초분광 카메라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이제 광학적인 해양 광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눈에도 보이고 또 위성에서도 보이고 드론에서도 보이는 그런 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다의 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바다의 색은 누가 바꾸는 걸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통영 앞바다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이 세 개가 있죠. 왼쪽은 파란 물, 가운데는 약간 녹색 물, 오른쪽은 약간 갈색 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 아래에 초분광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초분광 센서로 제가 찍은 스펙트럼인데요. 아래 그래프의 X축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파장입니다. 파장. 다 모양이 다르죠? 이 물의 색깔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즉 400나노 왼쪽 X축의 왼쪽 400나노미터로 갈수록 청색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높다는 얘기는 물이 청색이라는 얘기고 가운데가 높다는 얘기는 녹색이라는 얘기고 우측이 높다는 얘기는 적색이 높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물은 파랗기 때문에 파란 쪽 반사도가 높죠. 그리고 중간은 이제 터비드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사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모래잖아요. 모래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반사도가 밝죠. 반짝반짝. 모래알은 반짝반짝.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Y축 스케일을 보시면은 왼쪽 것과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밝아집니다. 근데 밝아지는데 주로 녹색 위주로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죠. 녹색. 그리고 우측은 적조가 발생한 물입니다. 제가 직접 뜬 물입니다. 적조는 아주 특이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쌍봉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낙타처럼. 그래서 청색, 적조가 생물이기 때문에 청색빛을 많이 먹습니다. 광합성을 하려고 청색빛을 많이 먹어가지고 왼쪽에 청색빛의 반사도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쑥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적색과 녹색이 남게 되는데 주로 우리 눈에는 적색을 약간 젓갈색으로 보이게 되죠. 젓갈색으로. 실제로 적조를 바다에서 보면은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다. 적조를 많이 봤지만은 약간 커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커피 색깔처럼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분광으로 찍어놓으면요,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거꾸로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게 바로 원격 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다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다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그렇죠? 오가닉 파티클도 있고 인오가닉 파티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파티클 같은 경우는 파이토플랑크톤이 대표적이겠죠. 그 인오가닉 같은 경우는 서스펜드 세디먼트들이 인오가닉 파티클 대표적인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각각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산란, 튕겨내는데 파장대별로 다릅니다. 어떤 크로로필 같은 경우는 파란색 빛을 많이 먹어버리고 녹색을 많이 튕겨내고 적색은 조금 먹고, 이런 반면에 서스펜 세디먼트들은 먹는 거 조금 먹고 다 균등하게 산란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파장대별로 흡광과 산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참 다행히도 고맙게도 물을 어느 정도 투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에 보면 얕은 수심 같은 거 바닥에 보이시죠? 네. 뭐 여러분들 배를 타면 새끼 디스크도 내리잖아요. 새끼 디스크 제가 동해 갔을 때 최고 맑았을 때 제가 보면 최대 값은 20m 정도 됐었는데 어디 이제 저희도 지만 가면은 50, 또 70까지
봤다는 사람도 저는 들었거든요. 70m. 그러니까 새끼 뎁스를 70m를 내려도 그 디스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 동해가 우리 그래도 3년 중에는 맑잖아요. 동해 가서 했을 때 저는 한 22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아주 맑을 때, 여름철에 플랑크톤 없을 때. 다행히 빛이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빛을 이용하는 생물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층이. 그래서 걔네들이 빛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생장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물에 가서 얘네들이랑 인터랙션을 일으키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을 위성이나 드론이 관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물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우측에 있는 RRS나 LW 이거는 반사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반사도는 뭐의 펑션이냐고 하면은 A분의 BB, 이제 얘네들이 흡광하는 거 분의 얘네들이 튕겨내는 거, 산란하는 거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값을 관측해서 좌측의 각 요소들, 컨스티튜언트들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원격 탐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의 틀을 이용하면요, 단순히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 것들, 방금 소개시켜드린 사례들은 우리 눈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적적 보이잖아요. 녹조도 보이고, 보자마자 우리 눈으로 잘 보입니다. 이제 이 틀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제목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눈에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빛이 보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대충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대충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방금과 같은 광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량화도 할 수 있습니다. 유무뿐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얘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제 실제 물 떠서 측정하는 그 단위에 맞춰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존 유기물. 용존 유기물이 바다의 색깔을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알기는 쉽진 않죠. 하지만 이건 미국에서 왼쪽 좌측 상단 그림은 미국의 해안에서 일어난 홍수 후에 육상 기원의 용존 유기물들이 흘러나온 것들을 랜셋 위성으로 추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룸들을 명확히 볼 수가 있고요. 그 플룸의 그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농도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또 제가 했던 연구인데 동해의 엽록소 농도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계절별로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는 여름이 가장 낮죠. 엽록소 농도가 0.5, 0.3까지도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으로도 이제 명확히 파악이 되고요. 또 좌측 하단에는 얕은 수심에서의 저서 생태도. 그거의 대표적인 활용이 코랄입니다. 산호 연구. 산호가 왜 얕은 수심에 있겠습니까? 빛을 필요하니까 얕은 수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먹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표면 반사가 있어요. 바다에 표면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의외로. 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 접근을 사용하면은 다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로필 같은 경우는 크로로필과 해수 온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net primary production 1차 생산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성이 우리나라 위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글로벌한 primary production 맵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도 프로덕티비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만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2차적으로 이거는 저 부산대 그 이상원 교수님이 같이 했던 연구인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보시면은 SST, PP, 크로로필 이런 것들을 다 인풋을 해가지고 고등어의 하비tat suitability 인덱스를 만드는 얘네들이 어디에 제일 살기 좋은지를 지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가 높으면 고등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들을 고등어가 좋아하는 온도, 고등어가 좋아하는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크로로필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위성 자료죠, 전부 다 위성 자료 넣어가지고 검증을 한 겁니다. 검증은
고등어의 실제 어획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획량 자료를 얻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대형 선망 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형 선망 수협이죠. 거기 갔더니 10년치 자료가 있는데 고등어 어획 자료가 다 옛날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명물로밖에 안 되는, 프린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주셨어요 저한테. 가지고 이거를 다 자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때 OCR 그 자동 그 문자 인식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고등어 어획량을 구역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대구역이 있어서 구역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게 실제 어획량이 컸던 위치고요. 위성에서 저런 수터빌리티 인덱스를 만들어서 비교해봤더니 실제 수터빌리티 인덱스가 높은 곳에 어획량이 많았고, 그게 이제 잡을 때, 고기를 잡을 때 어로장님들이 계신답니다. 어로장님들이 그분들이 수익이 되게 높으신 분들인데 여길 가야 고기가 많다. 이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본인들이 노하운 거죠. 이 시기에는 어딜 가야 뭐가 잡힌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인공지능이 돼 있으신 거죠.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것들 객관적으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진짜 1차적인 기본 생산량과 수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맞는지, 맞는 데서 과연 많이 잡히는지를 했을 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래서 계절별로 어디가 핫스팟인지 고등어 잡기에 그런 것까지 이제 제공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원에서도 그 키오스트에서도 그 인도네시아와 많이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 또 많은 것들이 산호입니다. 그래서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많은, 어떻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코랄 트라이앵글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산호의 건강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의 지금 블리칭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성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웹사이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위성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뚫고, 다행히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백화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쭉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거죠. 또 위성의 장점은 꾸준히 다시 돌아옵니다. 꾸준히 우주에서 돌기 때문에요. 드론 같은 경우는 편히 날릴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나가서 어디를 거치게 된다 하면은 여간 번거롭지 않습니까? 저도 레벨 드론이 있지만은, 학생이 있고 드론이 있지만은 너 저기 낙동강 하고 가서 매주 가서 찍어와라 이러면 상당히 디맨딩 하잖아요. 하지만 위성은 계속 어쨌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돌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거 자료 다 모아놓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거 과거 10년은 어땠지? 이것도 볼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박한산 박사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이버들이 실제로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찍고요. 찍어서 이제 정답을 마련해놓는 거죠. 위성 원격 탓은 일종의 추정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딱 미리 찍어놓고 몇 군데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산호가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갯녹음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갯녹음이라고 해서 이제 해초들이 많이 밀려나가지고 코랄라의 알지들한테 잠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초들이 밀려나서 황폐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키오스트 동해 분원이죠. 울진 분원 바다, 앞에 바다입니다. 여기서 초분강 항공 영상을 날렸습니다. 날려가지고 이제 이곳에도 갯녹음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갯녹음이 상당히 75% 이상이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거는 올해 했던 연구인데 보시면은 그 바닥이죠. 얕은 수심의 바닥에 그 레이시오, 프랙션을 구한 겁니다. 그린 에너지, 브라운 에너지, 그리고 샌드들이 몇 %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해초가 많다고 하면 그린 에너지의 프랙션이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린 에너지의 프랙션이 상당히 높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결과들도 다 잠수사분들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초분간 항공 영상을 띄워가지고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이 이제 수산자원공단의 사업인데요. 이것들이 뭐 우리나라 제주도랑 남해, 동해에 있어서 해마다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위성들이 과연 어떤 위성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제가 해본 거예요, 직접. 상당히 많죠. 지금 뭐 죽은 이미 그 운영 멈춘 것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오스트에서도 올해 4월에 고시2를 발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 페이스라는 아주 종합 관측 초분간 위성을 또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중국이 다 이런 바다의 색깔을 보는 오션 파라라고 합니다. 해색 위성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천리안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성들은 전부 다 극궤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2분 만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정지 궤도 위성은 꾸준히 우리 상공에 떠 있으면서 계속 우리나라를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천리안 1호 위성을 제가 올렸었고요, 키오스트에서. 그리고 올해 4월에 고시2를 올렸고, 고시2에는 천리안 1호에는 이런 우측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풀 디스크, 그러니까 그 전구라고 반구죠, 반구를 다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또 하루에 한 번은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랑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물 개통도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찍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보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제가 키오스트에 있을 때 미국 팀에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이 이런 천리안 같은 위성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주 10년 넘게 사전 연구를 하면서 우리 키오스트에 와가지고 그 나사를 비롯한 6개 미국의 기관, 노아와 또 대학들이 와가지고 3주 동안 운누리호를 타고 그때 제가 수석과학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동해, 서해, 남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위성에서 추정하는 게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논문이 이렇게 상당히 이 자료가 그때 가서 취득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크로로피를 추정한 것이 정말 맞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하는 거니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위성 자료를 잘 안 믿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멀리서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직접 되는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대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건보정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나 노아나 저희 키오스트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식이 조금씩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그 원격 탐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했던 연구가 주로 그쪽이고요.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해양 위성은 이런 색깔만 보는 위성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해양학자분들에게는 더 기초 변수인 온도와 염분 그런 것들이 아마 더 2차적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가시광선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온도 보입니까? 사람의 온도? 안 보이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마이크로파라든지 레이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색깔을 보는 게 해양위성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하나가 오늘 이 한 분야 한 분야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분야만큼 아주 크고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 위성 많이 있죠.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2024년인가 2025년 목표로 해수온 위성을 하나 올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도 이제 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레이더 위성을 이용한 해수면 고도입니다. 해수면 고도는 왜 재일까요? 해수면 고도 재서 이제 물론 해수면 상승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해류를 이제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아비소 자료 같은 경우도
근데 해류를 직접 관측한 자료가 아니에요. 고도를 먼저 재고 고도에서 해류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아비소라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상풍, 즉 해수면 바로 위에 부는 바람이죠. 그것도 이제 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바다가 바람이 불면 거칠거칠해지잖아요. 그럼 반사되는 거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편평할 때는 그 바람이 없을 때는 고요하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거울 반사처럼 일어나는데 이제 바람이 세지면은 난반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다 위에 해상풍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해양 물리나 어떤 그 해양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해양위성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사실 이제 뭐 넓은 영역의 연구를 하실 때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뒤에 교수님들 발표한 내용도 미리 좀 봤었는데 거의 글로벌한 데이터들은 이런 관측 자료를 위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편하게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고요.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또 실시간으로 질문 하나가 여러 질문이 있지만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영상, 사진 이렇게 탐사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있으셨다면, 혹은 이게 뿌듯함이나 내가 정말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 있으면 저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하기 잘했다. 저는 그때 그 가장 뜻깊었던 조사는 그때 나사를 비롯한 미국 과학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참 복합적인 관측을 많이 했어요. 미국의 비행기도 왔거든요. 나사의 비행기도 와가지고 같이 우리 오누리호를 위를 날면서 이제 위성, 항공기 그리고 해양 관측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스케일이 크게 그때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과학자분들도 같이 타가지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면서 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같이 탔던 미국 박사님들은 지금 만나면 걸 허구부터 합니다. 왜냐면 배를 이렇게 같이 오래 타니까 배라는 게 그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배를 많이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배를 타면서 그런 그 과학에 정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연구하고, 솔직히 배에서 막 2주, 3주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이 무슨 고생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많이 제가 감화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좀 열정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질문을 드리지만요, 우리 교수님 계속 실시간으로 추구 행사 끝나도 올라오는 혹시 답변해 주실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원구 교수님께서 원격 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 사례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나사, 우주항공과 해양관측 결합된 그런 연구 과정 경험들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꿈이 조금 더 넓어지고 또 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